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백봉 강의를 맡은 이택선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제 책, 저의 첫 저서인데요.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에서 1950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발표는 제가 사실은 책을 내고 우리 해당 출판사의 미지북스에서 서평도 써줬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소개를 제가 몇 군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소개되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그, 그 중심으로 요약을 했음을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약국가론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의 건설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남과 북의 국가 건설을 비교를 해볼 경우에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들이 사실은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명백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토지개혁과 국가 건설 그리고 군비 확장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했었죠. 하지만 남쪽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에 맞서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의 건설을 서둘러야 했지만 사실은 미군정과 미국의 어떤 대한 정책의 문제 때문에 국가 건설의 시간이 매우 부족했고요. 따라서 일종의 날리는 봉사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 취약 국가로는 사실은 어떤 막스 베버적인 관점을 이어받은 네오 베버리안의 국가 형성 이론을 이론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막스 베버에 따르면 국가는 주권의 독립하에서 일정한 영토와 주민을 통제하는 행정과 법률의 강제 조직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가 건설 과정을 다양한 자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국제정치적인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념 자원의 그런 상호 간의 작용의 결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네오베버리안의 경우에는 국가기구 형성의 기반이 되는 관료제도와 그리고 조세제도 등을 중시하는 베버의 국가론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 국가의 개념과 능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국가기구들을 통해서 발휘되는 국가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취약국가론서의 어떤 특징은 사실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새롭게 등장한 서양 이론의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을 일종의 실론적으로 검토하는 또 하나의 연구를 더하는 방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지향을 하고요. 자, 왜냐하면은 그전에 그런 연구들이 사실은 새롭게 출현한 어떤 서양 이론들과의 성명과 뭐 한국의 현실을 비교 재검토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든지 혹은 한국의 현실을 적실하게 설명하는 데 실패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냉전의 전개라는 국제정치 상황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고요.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핵심 국가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경제 자원이 무엇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취약 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에 적합한 정치 사회 구조가 함께 수반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떤 정치 경제적 발전을 주동할 수 있는 부르주아 계급과 시민사회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서 근대국가 건설 과정을 이끌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취약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와 헤게모니를 지닐 수 있는 지배계급이나 시민사회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경험하다 보니까 막상 미군 정기 그리고 제1공화국 초기의 한국은 사실은 국가 건설을 위한 모든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정치 자원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미국이 1947년 7월까지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미군 철수에 집중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가 건설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미군정 시기부터 사실은 모든 자원이 부족하고 원시적 취약성을 지니는 취약국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제가 물적 자원이나 뭐 우리
인적 자원의 부족성에 대해서는 후술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북한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직후부터 소련이 신속하게 국가 건설에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최근에 발굴된 우리 소련 문서들을 통해서 각종 소련 문서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한 2-30년 정도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에는 사실은 국제 정치적으로 이미 조숙한 냉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군정 역시도 사실은 원래는 한국에서 신속하게 철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뭐 일시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불의경찰과 관료들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1947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래도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나라라도 만들어 주려고 경제 원조를 증가를 시켰고요. 어떤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기울어지니까 공산당 세력들이 이러한 미군정의 노력들이 반민족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폭력투쟁을 전개하는 그런 양상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대내적인 어떤 위협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취약국가의 현실은 이제 미군 정기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갑자기 개선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 초기에도 여전히 물적 경제적 자원의 취약성이 이어지고 갑작스럽게 국가결성이 결성되기 때문에 1947년 7월부터 1948년 8월이라는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건설이 진행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건설이 갑자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모든 계층이나 구성원들이 사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 탄생 단계에서부터 그나마 모든 자원이 부족해서 전면에 내세워야 했던 민족주의라는 이념 자원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 건설 초기에는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던 반민족 특별위원회가 좌절이 되고요. 국가의 허약성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우익 청년 단체원들이 이제 제주 4.3 사태나 여수 순천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뭐 폭력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한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먼저 사법체계의 헌법, 국회 선거와 민주주의 등 근대 국가의 핵심 요건을 제도적으로 갖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배보적인 관점에 따르면은 결국 대내적인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폭력을 독점하는 어떤 치안과 국방, 그리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어떤 그 성립이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갑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이념자원적인 요소가 있고 민족주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국호와 재헌헌법 제정을 통해서 상하이와 중경의 임시정부의 상징과 제도를 계승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상징적인 정통성을 얻기 노력을 합니다. 자,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 그리고 각종 강요들이 사실은 다 임시정부와 연계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과 함께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자원, 뭐 물적 기반에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념적 자원을 위해서 토지개혁과 초등학교 국가 의무교육 실시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민족사회와 근대국가의 조건을 갖추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국가 분개를 면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고요. 자, 무엇보다도 토지개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원래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이나 혹은 이제 그 조봉암과 뜻을 같이 하는 중도 좌파분들이 사실은 이것들을 주도를 합니다. 자, 바로 이런 과정에서 중도파들이 참여를 하니까, 자, 우리가 또 그 연세대학교 상과대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순탁 교수인데, 이순탁 교수도 뭐 중도 좌파로 분류될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제도 균형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느냐를 장부상으로 실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미국에서 원조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근대 국가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요건이 성립됨에 따라서 점차 근대 국가의 성격을 획득해 나가고, 모든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국가 붕괴를 면하는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는 각 시기마다 어떤 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자원에 대해서 개선이 되면은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자원의 조건이 손상되는 뭐 이런 거겠죠. 경제적 자원을 어떤 정도 좀 극복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국가를 유지하는 인적 자원이 딸리고, 뭐 인적 자원이 개선이 되면은 이념 자원이 딸리고요. 뭐 이런 문제들. 왜냐면 독재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서 취약국가의 상태가 지속되는. 자,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 건설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남과 북의 대치다 보니까 역시 국가 안보의 과제가 제일 중시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라는 어떤 이념 자원의 문제가 훼손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그 이념 자원 훼손의 문제가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렇다면은 제가 굳이 이 치안국가론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 자, 보통 우리 한국 현대사를 정치사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지배적인 이론은 최근까지 지배적인 이론은 사실은 수정주의 학자들이 제기하는 과대성장 국가론이나 파시즘 국가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과대성장 국가론이나 파시즘 국가론은 핵심이 어떨까요? 자, 제가 책에서 간단한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서구와 달리 시민사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근대적인 관료체계와 그리고 경찰력을 가진 과대성장된 국가기관들이 형성돼서 사회를 지배했었다. 남한에서 좌파 세력을 저지하고 친미 정권을 육성하고자 했던 미군정이 이 기구들을 부활시켰다. 최종적으로 미군정의 후원을 받아 과대성장된 국가기구를 장악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의 우파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자, 이에 반해서 저의 어떤 반박이랄까요? 제 주장의 핵심은 뭘까요? 자,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경찰, 군대 등의 국가기구들은 일제 강점기와는 달리 창설 시기부터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자원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들 기구들은 식민지 사회의 수탈과 치안 유지라는 제한된 목적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식민지 시대와는 달리 광범위한 국가 건설의 과제 역시 수행해야 했다. 따라서 부일 관료들을 모두 기용하고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들 국가기구들은 식민지 시대 국가기구의 제도 운영이나 조직의 외양만을 모방할 수 있었을 뿐 효율적인 운영과 임무 수행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제시대의 국가와 기구와 비슷한 외양과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동일한 실체의 엘리트들에 의해 과대성장되어 이들이 지배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제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정주의 학자들이 제기하는 이론들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냐인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론들은 사실은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죠. 자, 우리보다 먼저 근대 국가 건설에 성공해서 하거나 이를 추진했었던 이런 국가들의 현실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굉장히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에 반해서 저의 취약 국가론은 사실은 한국의 현실부터 그 고려를 해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수성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요. 바로 최근 서구학계의 국가 건설 어떤 그런 이론의 특성 역시 반영하려고 해서 보편성까지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를 고려해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뒤늦게 국가 건설을 진행했던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다. 물론 뭐 우리 현실은 잘 맞을 것은 물론이고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요. 서구의 후발국가, 산업국가 이런 설명에서는 흔히 나오는 것이 취약성이라는 버너빌러티라는 단어입니다. 후발 산업국가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 네오베버리안 국가 이론에서는 이제 막 국가 건설을 시작한 국가, 비서구 국가들이 사실은 취약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프레자일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모두 가져서 특수성과 보편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개념인 취약국가론. 저는 용어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너빌러티라는 면에 주목을 해서 버너러블 스테이트라고 용어를 잘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정주의학자들이 사실 제기했던 이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 국가는 다름 아닌 계급성을 지니고 있고 국가의 계획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배 세력인 자본가 계급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어떤 네오마르크시스트 이론의 입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제 취약 국가로는 어떤 베버리안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념적인 지향보다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라든지요, 건설 과정을 중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의 국가 건설의 과정을 보면은요,
사실 국가가 자본가 계급에 휘둘린다기보다는 사실은 강한 자율성을 가지고 발전을 주도하는 특징이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국가는 아니겠지만 이승만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강한 지도자가 사실은 뭐 강한 자율성을 가지고 국가 건설 과정을 주도를 하잖아요. 자, 바로 이러한 국가가 지니는 강한 자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오 막시스트 이론과 네오 베버리안 이론이 모두 동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사실은 네오 막시스트 이론으로 국가 건설을 설명하던 학자들도 사실은 베버의 이론 혹은 뭐 네오 베버리안과 굉장히 흡사한 얘기들을 하고, 사실은 이들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단점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완적 역할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론 수정주의 국가론을 반박을 하는데, 뭐 저의 논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코리아 플레이스 인 더 선이라는 저작을 통해서 한국과 삼성의 비약적인 발전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자, 특히 뭐 사모님이시는 우정훈 교수의 저서 레이스 투 더 스위프트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제1공화국이나 이승만의 외교 정책도 굉장히 재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뭐 저는 이런 연구는 어떤 전향적인 연구로 생각합니다. 또 제가 뭐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은 과대성장 국가론을 맨 처음에 한국에 도입해 줬던 최장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스 베버 해설서를 내시고요. 물론 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결함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승만이 초기 대한민국 수립에 미친 공헌에 대해서 2020년 8월 30일에 어떤 그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서 재평가를 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그것이 사실은 최장립 선생님의 책은 학문 지향이 모두 집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핵심은 뭐냐? 이렇게 네오 막시스트 이론을 했었던 분들도 최근 담론은 사실은 오히려 치약국가론과 반드시 대립된다기보다는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다. 자, 그래서 저도 이분들의 노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수정주의 국가론이나 파시즘 국가론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이분들의 담론을 포용하는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국가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의 어떤 문제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들의 미련과 한이 투영돼서 그들의 기억을 재생산하고 내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우리 그 중장년층 세대 뭐 이제 뭐 50대부터 60대까지를 지배하고 있는 뭐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들의 역사를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떤 서로 부둥켜면서 안아주고 화해하는 일종의 해원 상생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전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을 했고 오직 승자의 관점에서 잘 만든 나라인데 왜 그러냐, 자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강요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마찬가지로 역사를 둘러싼 대립과 국론문열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화해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해원 상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사태의 기술에 있어서 뭐 기존의 수정주의 국가론이나 파시즘 국가론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희생자의 수나 전개의 과정을 다국사로 교차 비교 방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추산을 했고, 오히려 희생자 숫자가 더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 민족주의 이념의 어떤 문제점도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수정주의 국가론이나 파시즘 국가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학계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이나 최장직 교수님도 사실 그런 이론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도그마나 종교 비슷하게 돼서 여전히 이것만이 올바른 역사다, 유일한 역사라고 믿고 있는 일부 학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를 받아들인 어떤 상당수의 뭐 맹신자들,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를 하고, 바로 이들이 대표적이라고 했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일부와 결합해서 이러한 믿음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것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물론 그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희생자들의 피와 눈물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또 경시된 어떤 우리 국가 건설자들이 흘린 땀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완전체로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탄생의 피땀 눈물 역사라는 것이 완전체의 역사가 아닐까.
이 모두를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에서 재구성한 미군 정기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제가 주목하는 건 뭐 이런 겁니다. 자, 국제정치적 자원의 한계인데요. 자,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 대해 세계 전략 순위에서 15위밖에 안 됐습니다. 13위는 일본이고요. 중국이 14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이 당시에 세계 패권을 책임지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조금 순위가 많이 뒤쳐졌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대한 전략은 사실은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철수하는 데 집중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7년 7월에 마침내 결렬되니까 희망이 없어졌죠. 그래서 황급하게 47년 7월부터 48년 8월 철수할 때까지 약 1년여간 집중적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지원을 했고, 이것이 치안국가 탄생의 국제정치적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국가 건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인적 자원의 절대적 부족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면요. 1944년 5월에 조선총독부 인구조사 결과를 보시면은요. 114와 115쪽 그리고 142와 143쪽에 있는데, 종합해본 결과 지금의 대학 졸업 이상, 저 보면 공무원들 보면 대부분이 대학 졸업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한국인이 불과 22,980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게 해방정부에서도 크게 늘어나지 않겠죠. 왜냐면 뭐 전국이 어려우니까 뭐 학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행정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를 따져보니까 25,000명에서 26,000명밖에 안 됐다고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물적 자원의 지원의 부족입니다. 자, 그레고리 핸더슨 같은 경우 굉장히 중도파에 주목을 하고 한국의 정치 현실을 굉장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핸더슨의 말에 따르면 한국 전쟁 때까지 미국의 원조는 불충분했고 굉장히 간헐적으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랜드 연구소라는 어떤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행한 각종 세계 각지에서의 어떤 국가 건설 과정을 일종의 표준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표준 국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자, 이것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건설 비용과 우리 미군정 시기에 한국에 지원한 국가 건설 비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60여 년의 편차와 4배 더 많은 인구 환율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미군정의 경우에는 한국에 약 26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정도의 비용만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럼 어떤 말이죠? 충분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추가 비용이 외부에서 유입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합법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의 위기를 관리하는데 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미국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한국에서는 조기 철군을 목표로 자신들의 관리 비용을 한국사에 전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존을 위한 부패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조정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책에서는 사실은 이제 표로 집약을 시켜놨어요. 자, 그래서 미군 정기와 제일공화국의 국가 건설이 얼마나 적은 예상 지원과 인원으로 시작됐는지를 수치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자, 미군 정시기 제일공화국의 경우에는 2,100만 명의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49년 기준으로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 지원한 각종 국가 건설의 사례를 가지고 표준 국가 모델을 만든 랜드 연구소 표준 국가 모델에 따르면은 여기서는 인구 500만 명의 국가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한 4.2라든지 4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는 당시 40달러. 자, 랜드 연구소 모델은 500달러거든요. 자, 그래서 총 국가 건설 비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정 시기는 우리의 경우 약 24억 달러. 그리고 표준 국가 모델은 약 624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적으로 이 시기에 봉급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한국의 경찰이 약 3달러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통역은 42달러를 받았고요. 북한의 위관급 장교의 봉급이 260달러입니다. 그런데
랜드 연구소에서 권장하는 어떤 이런 평균 봉급이랄까요? 그 공무원 연급이 1,500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계는 소개를 안 했지만 나중에 또 추가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에 우리 초대 주한미군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우리 한표옥 씨의 월급을 살펴봤는데 300달러였다고 합니다. 자, 한표옥의 수료에 따르면 당시 미국의 중류 봉급 생활자의 평균 월급이 600에서 700달러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수치가 나오죠. 자, 북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봉급을 위관급 장교에게 지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경찰 병력은 어떨까요? 경찰 병력이 사실은 랜드 연구소 모델에 따르면 500만 명이니까 이거 좀 잘만 곱해도 대충 6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엔 45년에 15,000명이었고요. 46년에 22,620명, 47년에 28,552명, 48년에 35,000명입니다. 49년에는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50년에 48,010명입니다. 자, 어떻죠? 경찰 병력이 좀 부족하죠. 한 12,000명 정도. 자, 군대 병력은 어떨까요? 자, 군대 병력은 5만에서 10만이 필요하지만 4나 4.1을 곱해야 되는데 그냥 4만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20만에서 40만까지 필요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자, 어떨까요? 자, 보면은 처음에 사실은 45년에 77,643명입니다. 하지만 46명이나 44,382명으로 줄어드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원의 전형을 통해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군대가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75,492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자, 49년에는 85,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1950년에는 105,752명이 되는데요. 뭐 대충 이렇게 해봐도 40만 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예산과 국방비 예산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전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사실은 과대성장 국가론에 따르면 어떻죠? 경찰이랑 국방비가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종의 이런 어떤 통계적인 모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해방 직후에 이미 경찰, 군대 그리고 행정부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대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중학교 졸업 출신의 학력자가 약 2만 5천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함자 알라비가 얘기한 과대성장 국가에 따라서 한국에 성립하려면 관리들이 충족 인원수보다 두세 배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대충 군대 20에서 40만, 경찰 얼마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숫자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적은 숫자가 지금 있었다는 거죠, 아닙니까? 2만 5천밖에 안 되는데요. 원래 숫자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대충 따져봐도 경찰이나 군대에 필요한 인원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동원이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표준 국가 모델에서 제시한 국가에 필요한 인원수와 전체 총합을 나누면 더 벌어지겠죠. 자, 근데 이거는 또 랜드 연구소에서는 사전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사전 경험을 그냥 무시해도 이렇다라는 것은 어떻다? 과대성장 국가는 과연 맞는지 성립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결론으로 전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취약국가론의 시각을 가지고 1946년에 9월 총파업과 대구 11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어떤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미군정의 세출과 세입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과대성장 국가로서 강조하는 사법경찰비와 국방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 사법경찰비와 국방비는 행정비에도 뒤처지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산업비 뒤처졌는데 그렇다면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관업비. 왜냐하면은 당시에 취약국가였기 때문에 국가가 생산과 소비 모두를 떠맡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사실인데, 자, 소련의 북한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슈티코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 우리 수레를 남기고 있는데요. 한번 기록을 볼까요? 이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북한 내 소련군 총사령관 슈티코프는 인민위원회로의 권력기강을 총파업의 요구 조건에서 사실상 배제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즉 슈티코프는 한국에서 조기 철수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협상 가능을 염두에 두고 총파업을 미군정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으로 제안하고 투쟁이 미군정에 대한 직접적인 정권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제동을 둔 것이다. 이게 뭐죠? 자, 여기서 남자하는 말은 뭐냐면은 소련은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이미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철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할 경우 미군이 그 방침을 바꿔서 철수하지 않을까봐 살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랜드 연구소 표준국가 모델과 비교해 볼 때 미군정은 25%에서 58%에 부족한 경찰을, 11%에서 19%에 불과한 군대를, 제1공화국은 80%의 경찰과 26%에 불과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의 경우에는 군대에 비해 랜드 연구소 표준 모델 국가 모델의 그 권고에 접근해 있었지만 랜드 연구소의 연구에서 국가 건설 시기에 군대는 축소하고 경찰은 강화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경찰의 수는 결코 많은 게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고 군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특히 랜드 연구소 연구 모델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 건설의 과제로 치안과 안보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최소한의 치안과 안보가 달성된 이후에 시민사회가 출현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부 지원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법 체계를 바탕으로 나타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치안과 안보에 집중을 하라. 그래서 치안과 안보의 문제가 사실은 시민사회가 출현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개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건 뭐였죠? 동원 해제령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에 어떤 미군 군인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관리가 파견되니까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며 대표자를 보내서 파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침으로 인해서 1946년 10월 말에 보면은 미군정의 전체 규모가 1945년 10월에 절반 이하로 축소돼 있었고요. 군정 요원도 23%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46년 9월에 총파업과 그리고 10월에 대구 11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에는 미군정 초기에 비해서 약 4만 명의 결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으로 인한 이탈 현상이 국방과 치안 분야에서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이에 반해서 인적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인 경찰이나 조선 국방경비대 군정 요원의 숫자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는 46년 6월에 보면은 22,620명이었고요. 47년 1월에는 26,386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군대에 해당하는 조선경비대와 해양경비대도 사실은 합쳐보면 결혼 4만 명에 한 1만 명 정도가 못 미치는 3만여 명 정도에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혼을 대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동원된 한국인들의 연령과 자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방과 하급 관료로 갈수록요, 갈수록 연령이 어리고 경험도 미숙했던 20대 이상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군정기의 중앙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 지방 공무원들을 연령 분포대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중앙정부에 있는 한국인 관료의 경우에는 20대가 46.5%고요. 20대 미만도 무려 10.1%를 차지합니다. 자, 이런 열악한 조건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제 남한의 공산당은 소련의 자금 지원하에 9월 하순과 10월에 대대적인 파업을 일으켰고 결국 이들의 폭력 행사를 보다 못한 우익 청년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니까 가뜩이나 인력과 예산, 능력 모두에서 부족한 미군정이 이들의 협조를 용인해서 사태를 진압하는 그런 불상사로 이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본적인 배경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정의 방침 때문입니다. 미군정이 사실은 47년 7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기까지 소련하고 협상을 통해서 조속한 철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한의 치안만 유지하고 최소한의 관리에 집중을 했지 발전을 시키는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종식된 이후에 국가가 이것을 모두를 떠맡았고 생산과 소비를 모두 책임지다 보니까 자, 관업비와 행정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국가 예산에서
경찰비나 국방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로 9월과 10월에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전개되는 이런 46년의 경찰비를 봐도 사실은 3월부터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야 됐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정들이 사실은 더 악화가 되고요. 46년은 특히 금액과 비율, 전체 예산 비율 면에서 오히려 경찰비가 45년도 비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자, 뭐 저는 우익청년단체들의 참여가 올바른 것이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공백을 메꾸려면 누군가가 들어가야 됐고 그것을 담당했던 것이 우익청년단체원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7년과 48년에는 사실은 남한단독 정부가 점차 현실화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경찰비와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오히려 45년보다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절망적인 것은 46년 시기에는 사실 군대에 해당하는 병력의 규모보다 적었고요. 국방비의 액수와 비율이라는 것은 47년부터는 대폭 늘어나지만 사실은 국가 예산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그러면 북한의 소련군 총사령관 슈티포프가 남노당 측의 인민위원회의 권력 이양을 총파업의 요구 조건을 사실상 배제하도록 권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조기 철수하려는 어떤 미국의 의도를 꿰뚫어 봤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려면은 사실은 총파업은 미군정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실은 미군정을 직접 타도해가지고 정권을 내모을 경우에 정권 투쟁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이 놀라서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45년의 미군정의 국방비를 보면은 뭐 굉장히 적은 숫자죠. 왜냐면 뭐 8월부터 그래서 있었겠는데 한 4개월밖에 안 돼서 그럴 거예요. 0.01%고요. 46년에는 6.2%입니다. 국가 예산주를 차지하는 비율이요. 자, 그리고 47년에는 10.4%. 자, 48년에는 13.2% 정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자, 제1공화국 초기 상황은 어땠을까요? 열악했습니다. 자, 우리 성공회대학의 김동춘 교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을 잘 하고 계시는데 김동춘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국가의 하부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였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인식 옹이 자, 이분은 나중에 반민족 특별행위자 처벌법 위원회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의 증언이 더 적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자, 그때 허벌판이야. 황무지에 들어가서 다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없거든. 황무지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자, 뭐 마치 황무지와 같은 상황이라고 뭐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이것을 그러면은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제 요약은 이런 겁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 3년 동안 발생한 약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떠안고 출범하였다. 인플레와 재정 적자를 우려한 미국의 요구로 공무원의 수와 국방비의 비율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수 순천 사건의 발생 이후 연이은 반란으로 인해 국가 안보의 위기가 커지게 되자 일본군 출신 장교들이 대거 입대하게 되었고 부위관리와 경찰은 잔류하게 되었다. 한편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남북한 간 군사력의 균형이 붕괴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지원으로 인해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서 세력 균형을 달성하고 싶어 했던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했다. 이윽고 한국전쟁 발발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자, 제가 아마 이미 설명을 드렸죠. 과대성장 국가나 파시즘 국가로는 사실은 근대 국가에 맞는 부르주아나 국가기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배계급은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부르주아나 근대 국가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에는 부르주아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자, 부르주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군정은 부일의 취약성이 있지만 경제력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제력과 인적 자원을 풍부했고 무엇보다 자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어 능통자가 많았던 한국 민주당 세력을 당시에 사실상 여당처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도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로 결심을 굳히게 되니까 방침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는 집단이 그나마 민족주의적인 정통성이 있고 지금의 대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81% 정도에 달하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 조선민족 청년단을 우리 시민사회 중심으로 삼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족청은 뭐 지금은 잘못된 역사 편견 때문에 뭐 파시스트 세력처럼 보이지만요. 당시에는 나름 중도적이고 뭐 극우 세력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상하이 임시정부 출신의 이범석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념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부르주아의 숫자는 어떨까요? 자, 저는 사실은 이것을 서상일은 재헌국회 사업위원장으로 토지개혁의 주역 중 한 명이었고요. 자, 우리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서상일에 따르면 그나마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지주 숫자가 대략 5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서상일도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500명 정도를 꼽습니다. 자, 그리고 브루스 커밍스의 자료를 보면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독점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농지 자체가 부족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분은 우리 백봉. 자, 백봉이 누구시죠? 라윤규 선생님 아닙니까? 자, 라윤규 선생님은 다름 아닌 레닌도 직접 만났고요. 상하이 임시정부 의원 출신이신데 나중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죠? 라윤규 선생님이 당시에 농지 부족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직접 농지를 개간을 했답니다. 황무지나 갯벌 농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 토지개혁에 자신의 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소작인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지 자체가 적으니까 본인이 몸소 개간을 하시고, 또 포함 안 된 것에 따르면은 이제 포함 안 된 것을 또 본인이 직접 무상으로 나눠주신 거죠. 굉장히 위대한 것을 제가 볼 때는 실천하신 어떤 우리 선구자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백봉 선생님만 하신 건 아니고요. 백봉 선생님은 전북에 사셨다면 전남에서 장홍영 의원이, 역시 이분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독립군 출신의 초대 국회의원이었는데, 장홍영 의원. 이분은 주중대사를 지내신 우리 장하성 대사의 셋째 할아버지, 친척 할아버지 되시죠? 이분도 전라남도에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하면은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이 두 분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뽑힐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당시 한국의 상황은 너무 가난해서 혁명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커믹스 등의 수정주의 학자들이 제기했던 설명처럼 내부의 자체적인 혁명이 감돌아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기존의 정혜구, 신기욱, 전상희들의 학자들이 입증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물론 이분들은 또 굉장히 이념적인 성향도 서로 다르시죠.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명확한 수치에 제시를 해서 실증적으로 제 취업과 탄생에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서양 근대 국가와 같은 근대 국가 건설을 주도할 부르주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토지개혁과 적산불화를 통해서 부르주아를 육성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제일공화국과 이승만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뭘까요? 여기에 어떤 국가가 개입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공권력이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부르주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이쪽 헤게모니겠죠. 시민사회를 주도할 계층이나 집단이 한국 사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국가는 지금까지도 취약국가의 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저의 또 다른 핵심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취약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저는 취약국가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헌국회의원인 조현영 씨가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현영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명한 조지훈 씨의 아버지시죠. 자, 현 정부는 친일 반역자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산당의 앞잡이, 민족 분열을 일으키는 악질도배로 몰아가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 다음은 제가 지적한 것인데, 이러한 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그나마 이승만과 조선민족청년과 같은 우익 단 등이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무리하게 이념 자원을 통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취약성을 깊이 인식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전제 권력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하던 방식으로 인해 이들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은 주인공이 없는 국가 건설이라는 독특한 유형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국가 건설의 과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원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것이 민족주의란 이념 자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일정이 촉박해서 민족주의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떻죠? 부일 관료 이런 사람들 다 털어놔도 안 되니까, 다 털어놓다 보니까 또 안 됐죠.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니까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이 제대로 집행은 안 되니까 민족주의라는 이념 자원은 사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에 본격화됩니다. 제가 추후에 후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국가 건설에 필요한 어떤 자원들은 남한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굉장히 부족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가설인데요.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에 서울에 3일을 머물었는데, 만약에 빨리 이것을 진격을 서둘렀다면 북한이 초기에 주도권을 잡아서 한국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도 많습니다. 근데 북한이 왜 그러면 서울에 3일간? 자, 다름 아닌 북한도 국가건설 과정에 필요한 자원들이 뭐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법조인, 지식인들을 어떻게든 서울에서 다 많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북한에서는 일명 모셔오기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체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 끌려가거나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간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민족주의적인 이념 자원이 풍부한 중도 인사들이 많았으니까 이분들이 사라진 공간은 굉장히 암울했던 거죠. 자, 어쨌든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민족주의의 문제는 계속 남게 됐고, 따라서 국가 역시 스스로 민족주의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취약성에 대한 항상 위기의식을 가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과도하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죠. 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이라든지 이후에 우리는 북한과 체제 경쟁에서 항상 경쟁해야 됐지만, 지금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항상 열세인 입장이었고요. 생존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던 거죠. 자, 거기 그 부작용이 발생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의 피해자가 된 국민들한테는 국가가 전제적이고 억압적인 존재로 비추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문제로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 그 폭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은 공포와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됐고요. 오히려 제도권 밖에서 운동권과 같은 형태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자, 하지만 국가는 어떻죠? 국가 밖에서의 민족주의 요구를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상 경계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부르짖는 제도권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강화를 요구하는 운동권 사이의 대결이 굉장히 심화되었다. 자, 그래서 한 국가 안에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반민족적인 성격이 혼재하면서 여전히 어떠한 일률적인 기준이나 통합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가의 민족과 국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태도 역시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돼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고, 바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서양 근대 국가 건설과 다른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 어떤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양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주아가 스스로 획득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귀족과 왕을 제압하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해서 근대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어떻죠? 국가가 인위적으로 부르주아를 육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면서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과 국민들은 계속 자신들의 한풀이의 정치를 되풀이했고요. 자, 그래서 김용구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근대 국가 건설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금도 취약국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김용구 교수가 말씀하신 그 기준 한번 보면요. 김용구 선생님은 한국이 통일된 근대 국가 완성이라는 19세기의 기준, 그리고 냉전구도의 탈피라는 20세기의 기준, 자, 세계화란 21세기의 국가 목표를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근대 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행태들을 본다면은 사실은 마치 왕이나 귀족들의 정치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러한 특징들을 보고 우리가 근대 국가 원설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이 과연 취약 국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국가들은 다 모든 취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취약성이 사실은 다른 강점으로 인해서 두드러지지 않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유독 두드러졌고,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대국, 뭐 그 이상이죠. 그리고 세계 7위권의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한 지금까지도 사실은 외적 성장에 비해서 내적인 어떤 그 내실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금도 취약 국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의 강의의 마지막 주장이자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뭐 다른 강의로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면은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